네, 한진중공업에 재직하는 최백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이 선박건조 금융 연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조선소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금융권은 비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을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건조업계와 금융업계 간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이 괴리를 메꿔주는 어느 한 파티가 필요한데 그 파티가 이 연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책의 마지막에 가면은 그 건조업계와 그리고 금융업계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발생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따 챕터 5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간단하게 지금 김인영 교수님께서도 지금 일본에 가시긴 하시지만 일본도 건조업계와 금융업계가 굉장히 시너지를 잘 이뤄서 그 건조업계를 도와주면서 금융업계를 잘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례가 정말 실질적이고 그리고 저희 이 연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디테일합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장에 숫자가 두세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숫자는 빼고 좀 구술로서 편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셰일 혁명이죠. 저희 LNG는 사실 미국에 있었던 셰일 혁명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제1차 가스 혁명은 셰일 혁명이다. 그리고 제2차 가스 혁명은 LNG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셰일 혁명이 그렇게 쉽게 됐냐? 아니죠. 당연히 수익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금융적인 이슈는 산업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셰일 가스도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저유가 시기가 발생된 그 시기에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셰일 업계에 대한 금융업계의 지원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미국의 셰일 산업은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LNG 혁명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성공적인 이었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셰일 산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산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추는 하되 채굴은 나중에 한다. 왜냐하면 그 산업 자체를 타이밍에 맞게 바꿔갔다는 거죠. 저희가 조선업이나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배가 출항을 하고 배가 건조가 되지면 팔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타이밍을 조정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셰일업계는 타이밍을 조절하게 됩니다. 생산량의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간과 동시에 그 다음에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주냐면 셰일업계의 카펙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M&A라는 형식 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셰일 업계가 굉장히 카펙스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당초에 셰일 업계는 애초에 순이익분기점은 $10 per MMBTU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가스 가격이 지금 $7, $6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 가스는 여전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카펙스 부분에서 미국의 금융업계가 개입을 해줬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순에너지 수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미국에 뒤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 경쟁 의식 때문에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유럽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는 게 이제 크림 전쟁이죠. 크림반도 전쟁. 이제 크림반도 전쟁은 사실 그 전쟁 하나만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거 뭐냐면 유럽과 러시아의 그 가스 권력이 한 가지가 이제 반영된 것이 크림반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스관은 굉장히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은 게 러시아의 욕구인데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쪽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친서방이 아닌 이제 러시아의 친러시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러시아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뭐 정치적인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자. 이게 유럽 의회의 기치였고 이를 위해서 펀드도 만들어지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 러시아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지금 제가 맨 왼쪽 위에 그래프를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수장이라는 독일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사실 에너지 자립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 노드 스트림 2 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직통으로 오는 가스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스관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럽 의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국령 통과할 수 없다라고 법을 내리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연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스관은 독일에 연결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터키 스트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사우스 스트림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동유럽을 바로 가는 가스관을 만들려 했지만 유럽 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터키를 우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가스 때문에 분쟁은 굉장히 지속되었고 러시아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또한 그 출구를 제공해 줬던 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두 가지 역할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큰 수요국. 그래서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수출할 지역을 제공해 줬고요. 또 하나는 자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말 LNG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가 서방 제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말 LNG 지금 굉장히 큰 LNG 프로젝트인데요. 이걸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30%가 이제 프랑스 토탈의 지분이었는데요. 이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는 자금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는 중국의 자본을 빌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프랑스는 중국으로, 중국은 러시아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야말 LNG가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중국이라는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유럽과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LNG 수출이라는 꿈을 꾸게 되죠.